경제인사이트 7월 7일 금요일 투데이 핫경제입니다. 지난 5월 경상수지가 19억 3천만 달러 흑자를 내면서 한 달 만에 다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상품 수지가 2개월 연속 흑자를 낸 데다가 흑자 폭도 한 달 새 3배가량 확대됐습니다.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은 축소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2, 4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장기적으로 침체된 것이 주 원인인데요. 2, 4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3조에서 4조 원대의 영업 손실을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조선업계 지난달 선박 수주량과 수주 잔량이 모두 중국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7일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95척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가 감소했고 한국은 수주한 것이 10척으로 중국의 71척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수주 실적을 보였습니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첫 주의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5.6으로 전주 대비 0.2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 2월 네 번째 주에 66.3으로 저점을 찍은 뒤에 18주 연속 상승세인데요. 서울의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같은 기간 87.6에서 88.2로 상승했습니다. 지난 2월 첫 주 이후에 2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여의도에서 하늘을 나는 택시를 타고 막힘없이 날아서 김포공항 또는 인천공항을 간다. 아마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셨죠? 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이제 점차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전문가들이 2024년, 즉 내년부터 2026년에는 UAM, 즉 나르는 우리 택시나 나르는 비행물체 여러 용어들이 있겠지만 UAM으로 통일이 됐죠. UAM이 상용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아직은 절대 강자가 없는 UAM 시장 선점을 위해서 2025년 말을 상용화 시점으로 잡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 현실로 마주하게 될 UAM,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조비 주식을 사신 분들이나 여러 UAM 관련 주식을 사신 분들, 그리고 시장에서 마켓 프론티어 여러분들 시청 자세히 해보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분석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모빌리티의 또 다른 미래인 도심 항공교통, 즉 UAM도 매우 중요한 도전 과제입니다. 2025년 서울 도심에서 UAM이 첫 비행을 시작합니다. 2030년에는 일상적인 대중교통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분석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민철 한국공항공사 IAM 단장님,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 KDI 전문연구원 두 분 함께하십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하늘을 나누는 자동차, 에어택시 여러 용어로 불리던 것이 이제 UAM이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고 있는데요. 아마 많이 이제 들어보긴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국민들이 아직 조금 생소하거든요. 우선 UAM의 개념 그리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등등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UAM 참 다양한 단어로도 많이 쓰였죠. 드론 택시, 에어 택시, 플라잉카, UAM, AAM, IAM 이렇게 많이들 쓰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UAM이 이제 통칭되면서 이제 UAM으로 통일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UAM은 꽉 막힌 도시의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동력의 수직 이착륙 항공기로 도심 내를 빠르게 이동하는 교통수단이 될 거다. 이런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UAM이 등장했는데요. 처음 나온 개념은 아닙니다. 1960년대에 도심에서 헬기 서비스들이 시작이 됐었는데 안전이나 소음 문제로 그런 서비스가 중단이 되었는데 최근에 기술 발전에 따라서 전기 동력으로 분산 추진으로 좀 더 조용하고 안전한 비행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등장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개념이 좀 다가오는데 저희도 실제 이제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렇게 막힐 때는 갑자기 좀 날아서 먼저 좀 간다든지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해봤는데 소위 말하는 SF 영화 같은 데서나 볼 법한 이런 장면들이 곧 이제 현실화가 될 것 같은데요. 세계 많은 기업들 또 산업계에서 이렇게 UAM에 주목하고 많이 투자하고 집중하는 이유는 뭡니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 세계 도시화. 도시화라는 거는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신석기, 구석기 시대 동굴에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발전되어 오면서 또 계속 도시의 큰 지역의 교류를 위해서 모여 사는 것들이 이제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요. 이건 앞으로도 아마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지상 교통 체계가 좀 막히고 힘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도시화의 해결을 하늘길을 새롭게 이용해보자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전 세계 기업들이 여기에 뛰어들고 있는 주요한 이유는 자동차 산업, 자율차나 전기차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부품의 숫자나 산업 전체의 규모가 좀 줄어들 수 있다. 그 줄어드는 것들을 UAM과 이런 새로운 제조 산업으로 혁신을 가해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아마 있는데요. UAM은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들, 인공지능, 빅데이터, 통신 다 연결될 수밖에 없어서 전 세계 기업들이 아주 미래의 큰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융합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초적인 개념을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지금 자료 화면에 봐도 어떤 모양, 생김만 봐도 이렇게 최첨단의 느낌이 납니다. 미래 어떤 교통수단이 될 거다 이런 느낌이 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토교통부가 여러 가지 미래 교통수단인 UAM 산업의 규모, 예상 매출 또 산업 규모에 대해서 추산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2025년 당장 이제 내후년인데 109억 달러, 2040년이 되면 무려 한 800조 원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 규모는 어떻고 앞으로 예상치는 어떤지 한번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사실 예상치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의미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추세는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국내외 모든 기관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산업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UAM을 하나의 그냥 기체로 가장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무엇보다 이 연관된 산업들이 굉장히 대규모 복합 사업인데요.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들도 참여하고 버티포트를 만드는 건설사들도 참여하고 그리고 또 운행을 관리하는 IT 통신업체들 굉장히 큰 기업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 성장세는 굉장히 가파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인공지능이라든지 미래차라든지 버티포트 건설을 위한 부동산 사업이라든지 연관 사업까지 하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요. 심지어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40년 UAM 시장이 약 1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그럼 우리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것보다 훨씬 큰 규모네요? 네, 추산을 어느 네. 범위까지 했냐에 네,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긴 합니다만 투자기관들은 정말 온갖 것을 다 넣어서 투자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고요.
국가별로도 굉장히 큰 성장세들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뭐 국가마다 경쟁 우위가 다르긴 하지만 미국과 중국, 유럽 중심으로 이러한 기체 그리고 관련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약 16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생산 유발 효과는 약 23조 원, 그리고 부가가치만 해도 11조 원 가량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몇 년도 정도의 16만이나 23조 부가가치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건가요? 지금의 추산은 다 2040년에 맞춰져 있습니다. 2040년도 네.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네, 이렇게 이제 빠르게 UAM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유수의 대기업들이 이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죠. 세계적으로도 아주 최고 기업들이 이렇게 뛰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산업적으로 세계 주유국들이 과연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뛰어들고 하는지 이런 산업 진행 방향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체가 가장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버티포트, 그리고 IT 인프라가 이렇게 크게 세 축으로 볼 수가 네네. 있는데요. 일단 기체가 있어야 나머지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단계로서는 이 기체를 중심으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약 45개 국가에서 4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이 기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역으로 치면 북미나 유럽 지역이 약 7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를 또 살펴보면 용도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에어택시가 한 62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개인이 이제 운영하게 되는 것들은 한 13억 달러, 그리고 응급 앰뷸런스용이 약 9억 달러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기체에서 가장 앞서 있는 건 미국의 조비 에어입니다. 2009년 설립이 되었는데 12년에 나사하고 협력을 할 정도로 그 경쟁력을 인정을 받았고요. 네. 최근에는 뭐 우회 상장이지만 그래도 뉴욕 주식시장에도 들어왔고 우버의 엘리베이터를 인수를 하면서 에어 택시 시장으로도 굉장히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테슬라라고 아주 열풍이 잠깐 불었었었죠. 예. 조비와 가장 앞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미 항공청의 승인을 가장 빠르게 취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이었죠. 6월 28일 날 특별 가망 인증이라고 해서 이제 주연 인증을 획득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다른 기업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2025년 시점으로 봤을 때 미국 내 UAM 상용화를 리드하는 기업이 미국의 조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기존의 레거시 기업들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뭐 기존의 항공 산업들, 뭐 에어버스라든지 보잉 같은 경우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레거시 기업들은 시장을 관망하면서 반발 정도 뒤에서 계속 시장의 성숙도를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세 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기체를 개발하는 회사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기체 개발하는 회사들은 뭐 다양합니다. 근데 기체를 뭐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기는 않고요.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현대자동차가 서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같이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7개의 컨소시엄이 존재를 합니다만 뭐 버티포트 중심으로 하는 곳들이 있고 자신들의 경쟁력에 따라서 IT 인프라 중심으로 가는 기업들이 있고 또 그것들을 실험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국가의 기체들을 가져다가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김동영 박사님께서 전체적으로 세 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UAM 생태계 구축을 해야만 UAM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기체를 개발한다든지 또는 운항을 하는 분이라든지 버티포트를 만들고 또 운영하는 분들이라든지 교통관리, 각종 IT, 관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말 많은 그런 이제 축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지 제대로 돌아갈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인프라가 뭐 이제 아마 초기일 것 같긴 한데요. 기존의 어떤 항공체계 우리가 알고 있는 대규모 뭐 활주로를 둔 이제 큰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이런 것만 주로 우리가 생각했는데 기존에 갖춰진 것과 어떤 것들이 차이점이 있으며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완해 나가고 갖춰 가야 되는지요. UM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돈을 내고 택시나 버스처럼 타고 다니려고 하면 딱 필요한 요소가 딱 요약하면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다고 인증받은 안전한 항공기.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현대자동차는 미국의 슈퍼널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미국에서 지금 기체를 만들고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시스템은 미국의 오버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셔서 지분이 51% 이상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항상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현대자동차 하나가 미국에서 크게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여러 중소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뭐 플라나를 비롯하여 여러 기업들이 기체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버티포트라고 활주로가 필요 없는 도심 지내 일정 구간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구간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아파트 광고에 보면요, 우리 아파트 옥상에서 UAM이 날아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마 미래에는 아파트 옥상에서 UAM이 날아가는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당장 현재의 기술로는 어느 정도 장애물이 없는 지역,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 곳에 버티포트가 세워질 계획이고요. 그것들은 이제 정부랑 저희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하여 인프라를 하는 기업들이 지금 위치를 선정하고 있는 작업 중에 있고요. 세 번째 필요한 요소는 항공기 관제하는 것처럼 교통관리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이 교통관리 시스템은 항공기 승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타고 다닐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항공기와 똑같이 교통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UM 시스템 중에서 교통 관리 프로그램은 기존 항공 체계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주장뿐만 아니라 미국의 FA나 이화사 이렇게 국제 기구들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현재 항공 시스템을 따라갈 수밖에 없느냐? 항공 시스템 이렇게 하면 좀 그 시청자분들은 조금 난해하니까 도로 자동차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지금 개발 열풍이 불고 있는 자율차가 도로에 다닐 때 네. 기존의 도로에서 기존의 신호등을 그대로 따라 다닐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차들은 자율차가 아니라서 도로에 모든 자율차만 있다면 자율차끼리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회피를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차는 자율차가 아니고 어떤 차는 자율차이면 기존 동안 만들어진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할 수밖에 없고 네. 파란불에는 가고 빨간불이면 서고 하는 절차를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항공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하늘에서 항공기가 있고 드론이 있고 헬기가 있고 여기에 UAM이 다시 날아났기 네.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술로 인공지능 자율운항이 되더라도 기존의 항공 시스템과 융합돼서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현재 항공 시스템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상용화 초기 시점에는 기존 항공 시스템을 가겠지만 나중에 항공기들도 자율운항이 되는 시스템으로 발전되고 드론들도 자율운항되는 시스템이 발전이 되면 모두 이제 그 시스템을 따로 절차나 규정을 만들어서 따라갈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든 그 자율과 되는 6G라든지 인공지능, 자율운항에 대한 규정 절차 기술들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일부 이제 운영 시스템까지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것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신호등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운영 체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분간 이런 생태계 구축도 그렇고 운영에 대한 것들도 대부분 민간에서 주도할 수는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정부 당국이라든지 어떤 하여튼 이 규제하는 당국들에서 이제 그런 생태계를 처음에 조성해가고 할 텐데 우리가 차 운전할 때 신호등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기본적인 그런 생태에 필요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지자체 역할도 중요하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UAM 운항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 항공기, 버티포트, 교통관리 시스템이 있는데요. 항공기는 지금 미국에서 미국 국가와 유럽의 규제 당국들이 인증, 그러니까 비행기를 안전하게 타고 다녀도 좋다라는 인증을 지금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인증에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항공기들을 대부분 못 만들고 초기에 외국에서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인증의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연구 개발을 열심히 많이 할 수 있도록 인증 체계를 빨리 좀 따라잡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버티포트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공영 주차장 2단, 2층, 3층 공영 주차장 지역의 옥상 지역만 조금 넓게 만든다면 기술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UAM 비행기가 생각외로 큽니다. 가로 15m, 세로 15m에서 이 스튜디오보다 아마 클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도심에서 만들 수 있는 버티포트 용지를 구하는 게 가장 네. 큰 문제입니다. 충전하는 곳도 그 버티포트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똑같은 문제인데요. 토지를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토지를 구해서 거기에 충전 시스템을 꽂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에 대한 블랙아웃이나 새로 충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 정부 주도와 정부의 협력과 지원으로 그런 것들을 좀 잘 해결해야 된다. 기존에 있는 공영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앞으로 대규모 도시 계획 등의 버티포트를 지정을 하고 거기에서 버티포트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교통관리 시스템이 필요한데 교통관리 시스템도 기존의 항공체계가 갖고 있는 교통관리 시스템의 규정과 절차들을 UM에 맞게끔 규정과 절차들을 빨리 마련하고 서로 연계시키고 융합시켜서 사업자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UAM과 함께 이제 도시명 항공 교통수단을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게 EV 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한번 개념 좀 쉽게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EV톨 뭐 어려운 얘기이기도 한데요. 이게 항공기, 전기 항공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존의 항공기인데 엔진을 동력원을 전기로 쓴다. 이 전기 항공기는 세 가지 모델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EC톨이라고는 일렉트로니컬 컨벤셔널 테이크오프 앤 랜딩. 기존의 항공기에 엔진을 전기로만 만들자. ES톨, 일렉트로니컬 숏 테이크오프 앤 랜딩. 짧은 활주로 해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할 수 있게끔 만들자. 네. 세 번째로는 일렉트로니컬 버티컬 테이크오프 앤 랜딩.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비행기를 만들자. EV톨이라고 하면 저희가 헬기를 V톨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거기에 E를 붙이면 전기 헬기다. 뭐 이렇게 쉽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식 차원에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체를 잘 만들고 버티포트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결국 이걸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아마 초기에는 운항하는 분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무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각종 통합 관제, 정보통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정보통신의 인프라, 시스템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300m에서 600m 상공에서 날아다니기 때문에 사실 가시권에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통신이 반드시 끊기지 않고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만 안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통신 기업들이 또 UAM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세 개의 기업이 있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인데요. 가장 적극적인 곳은 SK텔레콤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에어쇼 이후에 파리 에어쇼 이후에 조비에 이제 약 1,300억 가량을 투자하면서 지분 2% 가량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국토부와 민간협의체를 창립한 멤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 뭐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 같이 UAM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많은 생태계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2021년에는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이 외부 상공에서 3분간 선회한 UAM 조종사와 지상 통제소 사이를 이동통신망으로 연결하는 시범 사업을 하기도 했고요. 또 지금부터 앞으로 이루어질 전남 고흥 국가종합비행 시험장 인근에서 또 5G 상공망 관련된 실증도 할 예정입니다. LG유플러스나 KT도 적극적입니다.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항공대와 협업을 통해서 이 5G 인공지능 기반 차세 드론 서비스 발굴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 모빌리티나 GX칼텍스 그리고 제주항공과 같이 또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KT는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등과 함께 또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K 드론 시스템 개발 및 실증부터 시작을 해왔던 터라 또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결국의 승부처는 앞서 단장님 말씀해 주셨던 6G 통신망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공통된 의견들입니다. 그러니까 5G보다 훨씬 더 빠르고요. 훨씬 더 실시간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기술 개발대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체, 버티포트, 뭐 운항하는 분들, 그다음에 통신망까지 다 됐단 말이죠. 됐는데 그다음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운행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자동차 같으면 2차원 운행 도구라고들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평면상에 다니는 거. 근데 이건 이제 떠서 다니니까 3차원 입체인데 그러면 이 공간, 공력이라고 흔히 부르잖아요. 이런 공간들에 있어서 어떤 우리
빨간 신호등, 뭐 초록 신호등처럼 뭔가의 그 교통 운행 시스템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앞서 다 이제 짚어주셨던 내용이긴 한데요. 공역에 대한 이제 체계적인 어떤 접근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늘길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정해진 약속에 의해서 지나다니고 있는데 사실 쓰지 않던 공간에 새로운 운동수단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아직은 체계화되지 않은 어떤 시스템 때문에 또 안전이나 충돌 이슈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역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도 필요하고 지금은 이제 실증 사업을 통해서 일부 구간들을 시범적으로 열어주지만 이제 앞으로는 비행기처럼 항공길을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3차원 지도와 같은 새로운 내비게이션 시스템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장착이 되고 또 실시간으로 관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네, 지금 공역 체계 이렇게 설명이 나가고 있는데 제일 높은 데는 당연히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제 항공기들이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땅을 기준으로 해서 클래스라고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네요,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네. 사실 공역은 이제 위아래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이제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금 할 수 있는데요. 사실 UAM이라고 하는 건 도심에서 쓰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음이 적고요. 그리고 친환경성을 가지고 있고 적당한 항공 수준에서 날아다니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도심에서의 비행 금지 구역이 많아지게 되면 이게 당초 의도하고는 다르게 그 효용성을 최대한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실증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관계 충돌이 적은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리고 또 관련 법들이 개정이 돼서 UAM이 그 다른 항공법에 항공 규제에 저촉을 받지 않고 예외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들이 마련이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항공 금지 구역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넓게 퍼질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높낮이 고도 차이도 있을 거고 차량처럼 뭐 좌측 통행, 우측 네. 통행 이런 구분도 있을 거고 한데 아마 상식으로 보면 이건 글로벌 스탠다드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미 먼저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쪽 UAM 분야의 선진국들이 네. 먼저 정하는 어떤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저희도 맞춰서 가야 되는 건가요? 방향성은 분명 글로벌 스탠드에 따라갈 텐데요. 방향성을 어떻게 구현할까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 사정들을 많이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방향성이 중요한 것은 어떤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은 있지만 분명 국내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 국내의 지정학적인 상황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한 어떤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관리 체계가 나와야만 하는 것이어서 뭐 무조건 어느 나라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논리보다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장점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공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네네.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조금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아까 공역이 클래스 A, B, C, D 이렇게 했고 저희 항공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놓은 케이크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행기가 올라가면 공항에서 비행기가 올라가는 구역에서 어떤 부분은 반드시 관제를 받아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클래스 B에서는 관제를 받아야 되고 C에서는 눈으로 보고 다니시고 네. 이렇다는 공역들을 구분을 해놨는데 지금 공역 체계에서 저 위에서 보는 항공기가 다니는 제일 윗단과 가운데 단에서는 헬기가 다니고 있어요. 다니는 길이고 밑에 단에서는 드론들이 다니고 비관제 공역이라 해서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공역이에요.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럼 UM을 도대체 어디에서 다닐 거냐? 네. 저 가운데에서 클래스 B에서 지금 가운데 300에서 600m 사이에서 헬기가 다니는 길에서 헬기와 분리해서 별도의 튜브 같은 회랑을 만들어서 네. UM이 전용으로 다니게끔 만들 거다. 이게 전 세계에서 지금 개념으로 수립하고 있는 표준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 길 UAM 길이 생기는 거네요. 개념상. 동그란 튜브가 하나 생긴다. 네. 폭은 한 500m 정도 될 거고요. 네, 위아래는 한 150m 정도 되는 튜브인데 여기는 헬기도 들어오지 마시고요. 들어오시려고 하시면 저에게 컨택을 해서 간다고 알려주시고요. 비행기는 이쪽에 다니지 마시고요. 드론은 이쪽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별도의 전용 회랑, 저 그림에서 보시는 UM 회랑을 만들어서 저 길로 다니게끔 만든다. 그렇게 해야 안전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잘 이해가 됐습니다. 해랑이 있다라고 해서 뭐 영어로 커리더죠. 그 해랑이 있다고 해서 하늘에 무슨 해랑이 있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개념상 아주 잘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UAM, 하늘을 나는 단순한 자동차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UAM 전반에 대한 개념 또 어려운 EV 톨에 대한 개념도 좀 알게 됐고요. 이게
지금 산업적으로 얼마나 발달하고 있는지를 잘 알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이 UAM 산업을 미래 어떤 교통통신 수단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UAM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UAM법 제정, 그리고 상용화 실증사업 추진, 또 상용화 시범사업 추진, 핵심 기술 개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원 장관은 UAM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들과 열심히 강력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원희룡 장관 이야기 한번 듣고 계속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2주 전 28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분들과 함께 치열하게 논의를 해서 모빌리티 혁신에 관한 로드맵을 8월 말까지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의 주인공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입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그러한 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모빌리티 기술이 상상 속의 먼 미래가 아닌 우리 삶의 현재가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원 장관도 입장을 밝혔듯이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로드맵을 밝혔는데요. KUAM이라고 그러죠. 우리 K컬처 뭐 하듯이 KUAM의 로드맵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KUAM 로드맵 2020년에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UAM 기업에 투자한 곳은 하나시스템, 한국공항공사와 같이 KUAM 드림팀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시스템에서 1919년 말에 미국의 오버웨어라는 회사에 먼저 투자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20년에 CES에서 현대자동차가 UAM을 만들 거다라고 전시를 하고 발표를 대략으로 하면서 UAM 산업이라는 것 때 외국에서는 빨리 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UAM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토부에서 전담 조직을 만들었고 그에 발빠르게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그 로드맵을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는 준비를 하자. 그 준비라는 것들이 법도 만들고 인프라도 만들고 행재정적 지원 체계를 만들자라는 것이고요. 2023년 8월부터 2025년까지 그랜드 챌린지 말 그대로 큰 도전적인 과제들을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통해서 해결을 해보자. 지금 우리가 기술 개발하고 있는 것들을 진짜 UAM을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지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2025년 말에 본격적인 시범 상용화를 시작을 해보자. 그리고 조금 더 기술이 발전이 되면 30년 경에는 25년부터 30년 경에는 상용화 이제 도입 시기가 되고요. 35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국민 누구나 타고 다닐 수 있는 UAM 시장을 만들자라는 게 로드맵의 주요 내용이고요. 특별법이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특별법의 주요 내용 쉽게 말씀드리면 UAM도 항공기입니다. 항공기가 뜨기 위해서는 많은 규제들이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항공보안법, 공항시설법 이렇게 4가지 많은 규제들이 있는데 그 규제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UAM은 뜨는데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규제 특례, 실증 시범 지역에서는 이 항공안전법이나 이 항공 관련 사법을 적용하지 말고 민간이 자유롭게 테스트를 해보라는 규제 샌드박스가 주요 내용인 특별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국회 소위를 통과를 해서 아마 올 상반기 중에는 통과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기업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또 열심히 UAM 사업을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규제나 기준에 대해서는 잠시 한 번 더 좀 깊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네. 이제 그 UAM이 초기다 보니까 아직 절대 강자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이 뭐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 그랜드 챌린지 정부에서도 이제 그랜드 챌린지 실증 사업 공모를 통해서 이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기업들의 어떤 투자 현황이나 뛰어드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뭐 기업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그들의 준비 상황을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요. 좀 지루할 것 같고요. 네.
이제 몇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잘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건설을 잘하는 기업들이 있고 네. 서비스를 잘하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이들이 각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팀을 꾸려서 컨소시엄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게 총 7개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기체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고, 어떤 기업은 IT를 중심으로, 어떤 기업들은 건설을 중심으로, 심지어는 중소기업들, 드론을 하던 중소기업들이 만든 컨소시엄도 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기업들이 이 UAM이라는 생태계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단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다 법인을 설립을 하고 기체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증을 미국에서 받는 것이 지금의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하고 빠르게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다양한 생태계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실증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경쟁 우위의 초점이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 있어야만 결국에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모두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생태계들, 국내 기업 간의 생태계들을 꾸리고 있습니다. 사실 UAM 말고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양하게 협력하는 사례를 많이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서로 굉장히 반목하고 경쟁하는 사이였는데, 이 UAM에서만큼은 다양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네. 자료화면에서도 그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굴지의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다양하게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뭐 실제 이제 각종 자료들을 보면 예를 들어 조비, 가장 유명한 회사의 배터리는 누가 납품하느냐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 이제 조합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이 있었는데, 아까 자료화면 잘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그 나로호라든지 누리호 등등으로 이미 익숙한 전라남도 고흥, 고흥이 이제 들은 특별 자유화 구역이잖아요. 거기서 1단계 실증 사업을 하고 또 서울에서 2단계 실증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증 사업은 어떻게 계획돼 있습니까? 네, 사실 실증 사업은 저희 단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실증 사업이 어떻게 가능해졌는지에 대해서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UAM 특별법 때문입니다. 이게 없었더라면 이게 항공 규제를 받는 부분들도 분명 크기 때문에 아마 실증 사업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외를 인정해주고 어떤 적극적인 시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갖춰줬고요. 또 재밌는 건 앞서 기업들이 협력한 것처럼 이 UAM이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 네네. 여야의 이견이 없는 또 그런 분야 중에 네,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별법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지고 병합도 잘 되고 소위도 빠르게 통과하고 있어서 우리의 법 환경, 뭔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법제도 환경은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네. 그 견지에서 그 1단계로 단장님께 설명해 주실 네네. 그 배경에 대해서 잘 들었고 이루어질 실제 겁니다. 실증 사업의 세부 내용 어떻습니까? 쉽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실증 사업 이렇게 하면 개발된 기술을 테스트를 해본다라는 단계를 2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로는 전남 고흥 국가 비행 시험장에서 하는 건데요. 이게 전남 고흥은 비행기를 새롭게 개발하며 국가 비행 시험장에서 안전 테스트를 해보는데, 주변에 민가가 없고 좀 소음에 대해서 자유롭고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일어날 줄 모르는 사고 등에 대비해서 좀 넓은 공간에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요. 거기서 안정적으로 된 기체와 비행기 시스템들을 서울 외곽에서 인천, 계양, 청라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시내까지로 들어오는 게 그랜드 챌린지 2단계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공항공사도 이 테스트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랜드 한국공항공사는 SK텔레콤, 조비, 하나시스템 등과 함께 KUM 드림팀이라는 걸 만들었고, 고흥에서도 테스트를 해보고 서울 도심으로 들어올 건데요. 아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한국공항공사가 있은 이후로 민간 기업들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실제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김 박사님이 이 UAM만큼은 여야 어떤 차이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두 전문가께서 서로 바톤을 또 넘기기도 하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우리나라가 뭐 남북 대치 상황까지 있고 여러 가지 또 항공상의 제약, 규제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 나가면서 어떤 UAM의 대한민국, 우리 한국형 이렇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또 UAM 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많은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UAM
UAM을 본격적으로 상용화하기 위해서 어떤 법 제정이라든지 각종 규제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확고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법이라는 걸 제정을 해서 기존의 법들이 실증 사업에 있어서 간섭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도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였죠. 2023년 모빌리티 혁신 대상 포럼에서도 UAM 관련된 언급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그 규제와 관련된 것들이 모두 걷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입장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가 이렇게 확고하다면 민간도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고 사실 민간이 그 규제 산업에 돈을 태운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정부가 이처럼 강한 시그널을 준다면 시장에서도 굉장히 빠르고 많은 양의 자원들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과 제도와 시장이 이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세팅이 잘 되어가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평가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상황입니다. 네. 각종 규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정비가 되고 법이 통과돼서 조속히 우리가 상대적으로 세계적으로 약간 뒤처졌다고 하는데 세계 UAM 최고 선진국들을 따라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만 이런 실증 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본격적인 사업에 대해서 제주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제주 공항에서 내려서 UAM을 타고 한 20만 원 정도 내고 해안가를 투어하면 하시겠느냐라고 이제 제주도지사께서 한번 어떤 특강 자리에서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재밌는 농담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UAM은 필수 조건이 있다. 제주 같은 경우는 골프 손님이 많으니까 골프백이 4개가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농담도 하는 걸 봤습니다. 제주도에서 제2UAM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한국공항공사가 속한 KUM 드림팀은 제주에서 UAM 사업을 실제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랜드 챌린지가 끝나는 테스트 단계가 끝나서 안정적인 것들을 확보를 한다면 저희는 교통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응급, 도서지 운항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UAM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1년에 한 1,500만 명이 입도하는 제주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바쁜 항공 노선을 가지고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제주도가 아름다운 매력적인 관광지를 가졌기 때문에 관광 노선으로서 아주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제주에서 제2UAM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지사님께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랑 항상 협의하셨던 말씀들을 네. 여쭤보신 것 같으신데요. 제주도에 저희들이 이런 관광 목적의 UAM 사업을 하게 된다면 제주에 여러 번 이제 시청자분들 여러 번 제주도를 가보셨을 건데 이제 제주 가서 이제 뭐 하지 하는 거에 새로운 관광 수단 아주 매력적인 관광 수단을 더해서 제주도에 더 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국내 내국인들께서도 가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이제 제주에서 실증 사업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 상용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이용객들, 승객이 입장에서 여러 가지 걱정도 많습니다. 뭐 바람이 심하게 분다든지, 뭐 폭우가 내린다든지 이런 기상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SF 영화에서 많이 보지만 해킹을 해서 그렇죠. 전혀 엉뚱한 곳으로 예를 들어서 유도를 해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걱정들도 있습니다. 또 버티포트가 이제 아파트 예를 들어서 옥상에 생긴다면 그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소음 문제, 또 바람 문제,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네, 결국에는 기술 이슈인데요. 이제 소음이 지금 65데시벨 정도인데, 그럼 이제 우리가 대화하는 정도 수준인데, 사실은 그 기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낮게 날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피해는 굉장히 클 겁니다. 소음도 저감하는 기술들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제 기체가 오래 날 수 있어야 되고 그 지속성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혹은 친환경성의 장점도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다 결부가 되어 있는데 뭐 하나하나의 기술을 언급드리기보다는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과학기술부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데요. 과학기술부에서는 이러한 그 UAM 관련된 기술들을 어떤 국가 중점 기술들로 간주를 해서 이에 대한 계속된 지원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생태계 조성들을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킹이나 데이터 공유 이슈입니다. 해킹에 대한 것들은 이제 안전성도 직결되고 있지만
UAM이 그 자체만으로 가치를 넓히기보다는 사실 마스의 개념으로서 더 시너지를 낼 수가 있거든요. 차량으로 버틱포트까지 어떻게 이동을 하고 그럼 도착한 UAM을 타고 이동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매끄러워야만 UAM의 가치가 높아지는데 사실 지금까지 해킹도 그렇지만 그 UAM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공유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조금은 뒤로 미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데이터 공유들이 어떻게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돼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도 함께 고민이 되어야만 앞으로 이 UAM이라고 하는 기술들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무언가로 재탄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라든지 친환경성, 해킹, 그리고 하나에 더해서 데이터 공유 같은 이슈들, 뭐 꼭 국토부의 노력만이 아니더라도 관련 부처들의 종합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만 이런 보완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대책이 뭐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물론 기술적인 이슈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슈들을 조금 더 촉진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들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조금은 어렵게 생각했었던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UAM 미래 교통 혁신 수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라고 생각들이 드시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강 수상택시 이런 것들처럼 혹시나 유명무실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일각에서는 아처라고 하는 그 외국 회사가 아시아 진출을 하겠다라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미처 다 준비되기 전에 글로벌 회사들이 한국에 진출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에 다 대응해서 우리가 UAM을 산업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상용화를 잘 하기 위해서 과연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90년 말 정도에 나왔죠. 제5 원소 보시면 하늘에 유행과 같은 플라잉카가 막 자유롭게 날아다니죠. 그거를 타고 주인공들이 막 다니는데 그런 도시들은 지금 당장 실현하는 것은 좀 불가능할 겁니다. 저희가 UAM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하늘길에서 헬기가 날아다니는데 그 정도 수준의 그 정도 빈도의 UAM을 볼 수 있는데 헬기가 날아가는 것보다 조용하다. 내 머리 위에 헬기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소리가 안 난다. 이 정도가 UAM의 현실적인 2025년의 어떤 모습이라고 본다면 미래의 모습들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300m에서 600m UAM에 있는 강력한 통신망 그리고 인공지능 자율과 같은 미래 기술을 접목한 어떤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대중 수용성들이 다 왔을 때 UAM 산업에 뛰어든다면 항공산업에서 지금 전 세계 표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인데 그들에 의해서 지금 모든 부품들은 그쪽 기에서 만들듯이 우리가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이라도 빨리 사업을 시작하고 저희가 표준을 만들어 갈 수 있게끔 모든 민간이 함께 협력해서 노력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상용화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장님께서 기술적인 면을 짚어주셨으니까요. 저는 서비스 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 UAM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 부분이 공감이 될 때 UAM 서비스에 대한 지불도 이루어질 거고요. 그것이 경제성으로 연결될 겁니다. 서비스단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설령 하드웨어가 우리 기술이 아니더라도 어떤 부분을 우리가 차용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하고 어떤 부분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가중치가 설정이 될 겁니다. 초기 단계여서 지금은 기술 중심으로 UAM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금 성숙된 이후에는 UAM으로 어떤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 크게 이루어질 때 이 UAM 상용화라고 하는 것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늘을 나는 자동차 UAM을 타고 여의도부터 인천공항까지 20분 만에 가는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또 아울러서 기체를 만드는 기업부터 운영 체계 등등 서비스 기업까지 또 기체에다가 배터리를 납품하는 기업 등등 연관된 주식도 다시 한번 주의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생활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는 새로운 미래 교통 통신 혁명, 이동 수단의 혁명, UAM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화요일 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떡대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진단해보고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